세계적으로 밀과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인 감자. 감자는 6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로 특히 6월 감자는 하지 감자라 부르며 맛과 영양이 더욱 뛰어난데 감자에는 에너지원이자 성장을 돕는 단백질은 물론 무기질의 비타민C까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간식부터 밥 반찬까지 그 자체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한 감자.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국민 식재료 감자와 함께한다. 한의학에서 감자는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해 비위를 보하고 몸이 허한 것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풍부한 철분과 결합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좋은 음식입니다. 감자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매끄러우며 무겁고 단단한 것이 좋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감자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감자 샐러드. 그 자체로 먹어도 맛있지만 식빵이나 모닝빵에 발라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다. 이어서 고소한 들깨와 감자가 최적의 궁합을 이루며 탄생시킨 뜨끈한 국물 요리 감자 들깨 칼국수도 만들어보자. 만능 식재료, 조리법이 아주 다양한 식재료,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식재료, 바로 감자입니다. 오늘은 그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자는 하루에 2개만 먹어도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감자 샐러드. 먼저 요리의 주인공 감자를 손질하자. 필러를 이용해 감자의 껍질을 얇게 벗겨준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물에 잠시 담가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다. 감자는 갈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바로 찬물이나 소금물 아니면 식초물에 잠깐 담그시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물기를 제거한 감자는 반으로 썰어놓고 양배추는 채칼로 가늘게 썬 다음 사과와 오이, 당근도 채를 썰어 준비하고 햄은 잘게 썰어놓는다. 그리고 레몬도 껍질째 잘게 다져준다. 오이와 당근은 소금을 뿌려 잠시 절여놓는다. 그런 다음 각각 면보에 넣고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준다. 이렇게 하면 오이와 당근에 간이 배어들어 더욱 맛이 좋아지면서 꼬들꼬들한 식감도 살아난다. 오늘 감자 샐러드에는 물기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안 넣고 껍질을 사용했고요. 당근과 오이도 똑같이 물기를 꽉 짜서 소금에 절여서 사용하시면 고들고들하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감자를 삶아줄 차례. 소금물에 감자를 넣고 센 불에서 20분 정도 삶아준다. 감자가 골고루 잘 익으면 건져낸 후 식기 전에 으깨는 도구를 이용해 곱게 으깨준다. 이어서 삶아놓은 달걀도 함께 넣고 감자와 함께 으깨주다가 커다란 보울에 손질한 재료들을 모두 넣자. 그런 다음 마요네즈와 소금, 설탕, 견과류,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취향에 따라 요거트를 넣으면 더욱 부드러워진다. 오늘 감자 샐러드는요, 샐러드 위에다가 치즈 뿌리시면은 그라탕으로 사용되고요. 또한 빵 속에 집어넣으면은 고로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빵을 한 입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푸짐하게 올려놓으면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는 마법의 간식 감자 샐러드 완성!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감자 샐러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은 물론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감자는 각종 가공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과자로도 사용되고 또한 전분으로도 사용되고요. 또한 주재료, 부재료 할 것 없이 여러 용도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들깨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며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수박이나 사과보다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감자 들깨 칼국수. 먼저 껍질을 제거한 감자를 길게 썰어준다. 썰어둔 감자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살살 헹궈내면서 전분기를 빼주는데 이렇게 하면 국물 맛이 깔끔하고 개운해진다. 요즘 햇감자가 제철인데요. 요즘 햇감자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고요. 저장감자는 수분이 좀 날아갔다 보니까 단맛이 주로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리의 용도에 맞춰서 햇감자, 저장감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과 표고버섯, 청양고추, 대파는 가늘게 썰어놓고 마늘은 잘게 다져놓자. 칼국수 반죽도 만드는데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마른 부분이 없도록 잘 치대준 다음 비닐팩에 반죽을 넣고 잠시 숙성시켜둔다. 오늘 감자 들깨 칼국수에 칼국수 면 준비했는데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비닐에 쌌고요. 비닐에 싸면은 숙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한 식감의 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밀가루를 발라준 다음 반죽을 얇게 펴고 밀대로 밀어준다. 이어서 여러 번 접어준 다음 가늘게 채를 썰고 면이 달라붙지 않도록 잘 풀어준다. 이제 칼국수를 끓일 차례. 냄비에 육수를 붓고 감자를 넣은 후 감자가 익어갈 때쯤 칼국수 면과 썰어놓은 채소를 넣어준다. 칼국수가 끓는 동안 들깨가루에 물을 넣고 잘 풀어놓는다. 오늘 감자 들깨 칼국수에 들깨가루는요. 그냥 넣지 마시고 물이나 육수에 풀어 넣으시면 골고루 잘 혼합이 되고요. 또한 여기에 흑임자나 날콩가루를 넣어서 응용해도 좋습니다. 재료들이 모두 익을 때쯤 풀어놓은 들깨가루를 넣고 한 번 더 저어준 다음 간장으로 간을 한다.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덜어주면 감자 들깨 칼국수 완성! 들깨향이 퍼져 더욱 고소한 감자 들깨 칼국수. 뜨끈한 국물에 포근한 감자, 그리고 쫄깃한 면발까지 잃었던 입맛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한 그릇 별미 요리다.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튀기거나 열을 많이 가하는 것도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적당히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치즈나 버터와 같이 먹으면 맛도 좋으며 부족한 비타민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잡아줘서 좋습니다. 감자만큼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가 또 있을까? 칼로리는 낮으면서 각종 무기질은 물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의 보고로 불리며 맛 또한 두드러지지 않고 단맛도 적어 한식이나 양식 모두에 어울리는 식재료가 바로 감자다. 이번 주말 제철 감자 요리로 우리 가족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많이들 챙겨 드시죠? 높은 열량 때문에 샐러드에 드레싱을 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지용성 비타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 같은 지방을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많고 신맛을 내는 식초와 또 레몬을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은데요. 이 경우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고 하니까요. 샐러드를 드실 때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광 아래에 위치해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은 배뇨와 생식 기능에 관여한다. 이 호두만한 크기의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은 정자의 영양분이 되고 요도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전립선암이라고 한다. 국내 남성암 4위에 해당하는 전립선암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정액의 한 70% 정도를 생성하는 생식기관인데요. 이 전립선액은 정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이걸 전립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진행도 비교적 느린 편이고 제대로 치료했을 때 예후도 굉장히 좋은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립선암 환자의 대다수가 70대로 아버지암이라고도 불렸는데 최근에는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40, 50대의 비율도 높아져 형님암으로 불리고 있다. 젊다고 무시할 수 없는 전립선암. 초기 증상이 없어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내 5대 남성암 중 하나인 전립선암은 이 고령화와 또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의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유대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립선암인데요. 자, 먼저 전립선의 위치와 역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전립선이라는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전립선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보통 방광 아래쪽 그리고 직장 앞에 이제 골반강의 가장 깊은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전립선의 대부분을 생성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생식기관이고 여기에 암이 생겼을 때 전립선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암과 비교해서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전체 암 발생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암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암 중에서는 4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위암, 대장암, 폐암과 달리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발생률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서 상대적으로 착한 암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전립선암의 생존율은 보통 10년 생존율을 바라봤을 때 91.7%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할 만한 사실은 93년도나 95년도에 진단되었던 전립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46%에 달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때에 비해서는 45%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는 이제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존율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가 큰데요.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전립선암의 발병 기전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종합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령,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가족력, 음식, 비만, 인종 등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위험 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고요. 보통 40세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50세 이상에서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고 특히나 60세 이후의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립선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증상은 사실은 대부분의 암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사실 증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종양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 전립선 비대증처럼 폐색으로 인한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하는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뇨와 혈정액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욱더 진행이 돼서 전이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뼈의 통증이라거나 인프절 전이로 인한 부종, 그리고 기타 신경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 또 자연스럽게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노령화의 한 과정이고 전립선의 증식으로 인해서 소변 배출구가 막혀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크기와 상관없이 전립선 내부에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어떻게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전립선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거나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전립선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경우에 발견이 되면 치료 방법이 다양하고 치료 효과가 우수해 생존율도 매우 높다. 하지만 척추나 골반뼈로 전이가 되면 통증이나 마비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생존율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어르신 수술하고 퇴원하셔서 좀 몸은 좀 어떠셨어요? 별 특별한 뭐 통증이나 그런 건 못 느꼈어요. 댁에 가셔서 요실금은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진 안 하고 3시간 참고 왔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흐른 적이 없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수술하시고 나서 그 소변 보는 게 통증이 있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통증까지는 아니고 조금 안 좋긴 안 좋죠. 전립선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나이를 들 수 있다. 4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드물다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60세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또한 지방 섭취의 증가와 같은 식생활의 서구화도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주소로 저희 병원 다니시던 분인데요. 중간에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좀 의심되었고 조직검사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립선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는 완치가 된 상태로 경과가 굉장히 양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재발 여부들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진단법으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검사가 있다.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인데 검사 결과 전립선암 수치가 높을 경우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을 포함한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주위 조직으로 암이 침범한 정도,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술하고서 이제 한참 되셨는데 수술하기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 지금 좋아요. 예, 엄청 좋아요. 수술하고 이제 발기능 관련해서 약물 좀 드시고 계신데 기능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참 좋아졌어요. 수술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잖아요, 가끔. 그게 저는 외적인 것 같아요. 지금 드시는 약 때문에 혹시 얼굴 홍조가 좀 생긴다거나 혹시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세요? 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전립선암은 요도를 둘러싸듯이 존재하는 전립선이 암세포에 의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비뇨, 잔뇨감, 배뇨통, 혈뇨 등이 대표적이며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어서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어 저희 병원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전립선 로봇 절제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후에 지금 약 4년 정도 경과가 지나셨는데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등이 거의 없으신 아주 건강하신 상태고요. 재발도 지금 없는 상태로 향후 한 1년, 2년 정도면 충분히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다양한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결정된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수술 치료가 있으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개복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 도입된 로봇 수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을 수술하는 데 효과적이다. 배꼽 주변과 하복부에 구멍을 내고 로봇 기구를 삽입해 수술이 이루어지며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진행이 굉장히 늦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하고 완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완치율이 90에서 9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암이라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높고 생존율도 매우 높아 말 그대로 착한 암의 얼굴을 한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생존율은 크게 떨어지고 치명적인 암으로 돌변한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평소에 전립선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필수이며 진행이 느리다고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립선암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립선암의 진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나 혈중 전립선 특이화원 검사, 그리고 경직장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전립선을 촉지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직장 앞에 전립선이 위치하다 보니 손가락을 넣어서 가볍게 전립선을 촉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일정의 이제 암이 있어서 종양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딱딱한 결절 같은 것이 만져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절이 만져지고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 검사가 높게 나타나면 보통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중 전립선 특이화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과는 다르게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특이화원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암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암이 예상이 될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 조직 생검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 생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직을 한 12군데 정도 채취를 하게 되겠고, 그렇게 얻어진 조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전립선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MRI나 뼈 스캔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진단된 후에 MRI를 시행해서 전립선암이 전립선 내에 얼만큼 퍼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로 보는 검사이고, 이와 함께 전립선 주변에 뭐 임파선이라든가 골반강 내의 전이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뼈 전이가 굉장히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뼈 스캔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전신적인 골 전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보다 더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환자의 상태나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전립선암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방사선 치료라든가 호르몬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등이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개복 수술인데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이제 개복으로 하느냐, 복강경으로 하느냐, 그리고 로봇 보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뉠 수가 있겠고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전립선에 국한돼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이가 있거나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보통 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보통 시행합니다. 초기암 같은 경우에 호르몬 치료나 보존적인 요법만 가지고도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암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위험도를 감수하고 뭐 고령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무리해서 수술을 보통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뭐 예전에 수술을 받았다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이렇게 수술에 따른 이제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골반강 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제 개복을 하고 방광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과 방광 사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낭을 포함해서 전립선을 떼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전립선을 떼어내고 난 다음 방광과 요도를 다시 이어주는 게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의 이제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방광 경부 혹은 요도 괄약근 부위를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요실금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전립선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이제 그 발기와 연관된 신경들이 수술 중 손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개복술은 가장 표준적인 국소 전립선암 치료법이 되겠고요. 일단은 로봇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피부에 큰 절개창을 만들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가 크고 로봇 수술에 비해서 출혈량이 좀 많을 수가 있고요. 수술 후 회복이 느리고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그리고 수술 후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의 이제 기능 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조금 더 개복 수술에 비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는 거의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복 수술 외에 로봇 수술이 없을 때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현재 복강경 수술은 그 장점 자체가 로봇보다 크지 않고 네. 수술의 난이도도 너무 높아서 의사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수술이라 하면 그 많은 환자분들께서 로봇이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네. 일단 의료용 로봇을 이용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개복 수술보다 작은 흉터, 그리고 출혈량도 적고 빠른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후에 요실금이나 발기 등과 같은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개복 수술보다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로봇 수술이 기본적으로 비보험이고 비용이 꽤나 비싼 수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비보험 등을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요즘엔 실비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들어 그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보통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함께 이제 근치적 그 치료가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좋은 치료 성과를 보이지만 수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치료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 예를 들면 고령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좀 있다든지 이렇게 마취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수술 후에 재발이라든가 혹은 뼈전이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치료 성과를 좀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법으로 눈에 띄는 게 호르몬 치료법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호르몬 치료법은 이제 전립선암의 굉장히 좀 특이한 특성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주면 암세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굶어 죽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주사라든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전립선 암을 효과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초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만 갖고도 7년에서 10년 정도 암이 없는 것처럼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의 환자나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수술 후에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재발된 거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호르몬 치료라는 것은 항암 치료, 흔히 이제 항암 치료라고 알고 계시는 다른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막 몸이 너무 힘들다든지, 구역구토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사실은 거의 없고. 그 호르몬 치료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작용이라고 하면 약간의 뭐 이제 무기력증 혹은 뭐 골다공증 같은 거 정도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수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병원을 계속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초기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이제 초기에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고 나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뭐 호르몬 치료 등을 방영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5에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PSA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재발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수술 후에 아무래도 전립선 수술을 받고 나면 배뇨장애나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활의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일상생활에 좀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증상들을 뭐 약물이나 뭐 행동치료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뭐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전립선 암의 예방법도 짚어주실까요? 전립선 암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발생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립선 암이 점점 그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이나 비만, 육체적인 움직임 감소 같은 서구화로 인해서 뭐 그 전립선 암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게 되겠습니다. 네. 육류 위주의 식단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발암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 같은 걸 좀 피하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이제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고 이 외에 채소 위주의 식단을 이제 꾸리는 것이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류보다는 채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몸에 좋은 음식들 짚어주시죠. 그 외래에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립선암을 무조건 예방을 한다거나 무조건 뭐 전립선암 안 좋다거나 하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보통 이제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강황 성분은 커큐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립선암을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성한테 특히 좋은 음식 그 식품으로 알려진 석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암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녹차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좀 다양한 항산화 폴리페놀 같은 게 함유되어 있고 특히 뭐 EGCG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PSA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섭취를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뭐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은 워낙에 좀 이제 그 몸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식품으로는 아마 토마토일 겁니다. 토마토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섭취하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일반적인 생토마토보다는 구운 토마토가 조금 더 많은 양의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 전립선암에 좀 좋다고 하니까요. 토마토 섭취를 좀 늘리시면 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암의 치료부터 예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립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만 된다라고 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항상 뭐 다른 암들처럼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50대 이후에 정기적인 PSA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PSA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그러니까 국가검진에 사실 PSA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는 검사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따로 좀 신경을 쓰셔서 비뇨기과나 아니면 개인적인 검진을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걸리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전립선암에 걸리고 진단을 받았다면 일차적인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할 수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로봇 보조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걱정이 되는 요실금이나 혹은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좋은 좀 뭐 생활의 질을 유지한다든지 수술 전과 같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적인 식이와 적절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이 물론 공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좀 놓치기도 하는데 일단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는 그 원인 관계는 서로 없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 전립선암에 걸릴까 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립선암은 유전이 된다. O, X 어느 걸까요? 정답은 O입니다. 유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쌍둥이의 한 명이, 일란성 쌍둥이의 한 명이 전립선암에 걸렸을 경우 그 다른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젊은 나이에 걸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전립선암이 약 9% 정도의 그 유전적인 그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55세 미만에 걸리는 암은 약 49%에서 유전적 요인이 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과 좀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면 요실금이 올 수 있다. 이건 O, X 어느 걸 골라주시겠어요? 네, 정답은 O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과거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요실금으로 고생을 했었고요. 요실금과 또 함께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70%에서 발기부전이 발생을 해서 수술 후에 굉장히 생활의 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수술을 꺼리고 수술을 미루는 경우들도 많았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성생활 같은 걸 중시하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전립선암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발기부전의 요실금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부작용 발생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최근에는 그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만인 사람이 날씬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잘 걸린다. 이건 O, X 어느 걸까요? 네,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만과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암들 혹은 대사 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은 편인데, 비만과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좀 다양한 편입니다. 어떤 건 연관이 있다, 어떤 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역학적 좀 대규모 연구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도 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률이 한 1.8배 정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고도 비만의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제 전립선암 발생률을 보인다고 해서 통계적으로는 비만과 전립선암이 분명히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이라든가 식단 조절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인 사람이 더 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식습관과 또 연관이 있나요? 비만인 사람들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기전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비만 환자에서 조금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상하기로는 비만 환자에서 조금 더 조물성 지방의 섭취라든가 육류의 섭취가 많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립선암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좀 복잡한 걸로 들어가는데, 인슐린 IGF라고 해서 이제 인슐린과 같은 이제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이제 비만이나 당뇨에서 조금 오히려 이제 분비가 좀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생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명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전립선에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자전거를 많이 타면 전립선에 좋지가 않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자전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날씨도 좀 한동안 좋고 이래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염이 자전거와 연관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몇몇 연구들에서는 자전거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상 좀 과하게 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회음부의 압박도 가해지고 진동도 좀 가해지다 보니까 그 라이딩 후에 혈뇨라든가 배뇨 증상 등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 염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보고는 있는데 전립선 암과 연관성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C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한동안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3,000ml, 4,000mg씩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 비타민 C를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전립선 암이나 혹은 기타 다른 암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오히려 과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전립선 발생이 더욱더 증가된다라는 연구가 보고된 바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타민 C를 과량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뭐 요로 결석 등의 좀 다른 부작용들도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들었는데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전립선암에 걸리면 반드시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사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치료는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의사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옵션이 항상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는 이게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전립선암이 발견이 되면 빨리 치료하는 게 원칙이었다면 요즘에는 저위험군의 암, 예를 들면 종양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악성도가 낮고 그리고 PSA 수치가 굉장히 낮은 환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한다라기보단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 워낙에 진행이 느린 암이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로 인해서 뭐 요실금이라든가 발기부전 등의 다른 문제들이 뭐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생활이 좀 불편해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암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PSA를 좀 관찰하고 뭐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한 5% 정도에서는 전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수술을 미루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대상군에 포함이 되신다면 좀 면밀히 좀 경과를 보시면서 수술을 좀 미루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립선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립선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채워주시겠어요? 일단 전립선암의 진단은 혈액 검사가 절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SA라는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반면에 CT나 MRI 그리고 뭐 초음파 등을 통해서 사실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도 별로 없고 다른 검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쉽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막 그 증상이 심해져서 진단이 돼서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남성분들께서 나이가 좀 드신 50대 이상 혹은 45대 이상에서는 한 번쯤은 PSA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사가 절반이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유대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립선암 또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